자, 안녕하세요. 노범석입니다. 자, 박수 잘 쳐주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고려사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자, 조선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사 수업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사실 좀 많긴 한데, 제가 오늘 나가야 되는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각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1강 첫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그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조선사로 바로 들어가는데, 조선사는 일단은 누가 뭐래도 한국사의 사실은 가장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현대사를 또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근현대사보다 조선사가 훨씬 더 어려워. 그리고 근현대사는 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부담을 느끼냐면, 근현대사는 특징이 암기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외우면 그냥 맞추는 거고, 못 외우면 그냥 답을 못 찍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 근데 조선사는 조금 몰라도 예를 들어 주어진 자료나 사료나 이런 거 보면서 대충 조금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 조선사를 조금 근현대사보다 덜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누가 뭐래도 한국사의 가장 큰 맥은 조선사예요. 그리고 조선사는 사실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사료도 되게 많고요. 자료도 되게 많기 때문에 또 대비하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한국사에서 빨리 기둥을 잡으시려면 조선사가 좀 자리가 잡혀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왕조 500년 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00년 단위로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100년 단위로 제가 기둥을 세울게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100년 단위로 기둥을 세워놓고 시간의 가장 큰 축을 세우고서는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고려사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적으로 지배계층 중심으로 했었어. 왜 그러냐면 고려사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배계층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하는 방식대로 자, 세기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됐죠? 자, 이렇게 자, 100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주요한 국왕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자, 15세기 그러면 15세기는 제가 일단 키워드를 먼저 잡아볼게요. 자, 15세기 그러면 훈구의 시대야. 훈구. 그리고 이 훈구들이 바로 조선 건국의 주역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15세기에 바로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통치체제. 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고려사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치체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조선의 똘똘한 국왕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렇게, 자, 5명의 국왕. 특히 성종은요, 제가 이거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묘는 아무나 못 써요. 그래서 저런 묘가 나오면 기본적인 이 나라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좀 틀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국왕의 묘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기출 포인트야. 됐죠? 자, 그래서 성종에 이르르면 조선은 건국 100주년을 맞아요. 그래서 자,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조선의 기본적인 제도가 완성되는 시기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고려사 얘기랑 제가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자, 성종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항상 무슨 사회가 달라진다고? 초기 사회에서 중기 사회로 넘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지배계층이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15세기가 훈구의 시대라면, 자, 이제 성종 이후에는 뭐로 가야 되냐면 지배계층의 변동이 있는 거야. 자, 무슨 시대로 갈 거야? 사림의 시대로 갈 거야. 그런데 이게 고려랑 다른 건 뭐냐면, 고려는 호족에서 귀족으로 바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호족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방의 토호들, 지방 세력가들이고, 그 다음에 귀족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의 권력자들이니까 지방 세력가가 그냥 개경으로 이사 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건데, 자, 훈구랑 사림은요,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혀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사림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16세기는 100년간 선비들이 피를 계속 흘릴 거야. 그래서 16세기는 뭐의 시대가 되는 거야? 사화의 시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100년간 선비들이 피를 흘리고 나면 어디로 넘어갈까 하면
사림으로 넘어갈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17세기 그러면 사림의 시대, 그리고 사림의 정치인, 자, 붕당 정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 붕당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자, 붕당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가볍게만 얘기해 볼게요. 자, 붕당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오늘날 그 정당 정치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오늘날 정당 정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특정한 정당을 말할 때, 특정한 정당이라고 말하면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 그 정당의 색깔이라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 듣는 얘기야? 예를 들어 그냥 비유로 얘기하면 뭐 헌누리당이다. 그러면 헌누리당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더 독재당이다. 그러면 뭐 더 독재당의 성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물론 선거철이 되면 다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서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붕당이 추구하는 뭐가 있냐면 정파적 성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이 붕당은 정당이랑 뭐가 다르냐면, 정당적 성격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붕당이 왜 어렵냐면 여기에 학파적 성격이 함께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정당 정치랑은 뭐가 다르냐면, 그냥 정치적 견해가 같은 그룹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스승의 같은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풍을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붕당이 기본적으로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오늘은 제가 이 학풍에 대한 얘기는 싹 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500년 지금 우리가 정치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학문적 견해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엉뚱한 데로 가버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건데, 붕당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이제 한국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텐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붕당의 사실은 정파적 성격은 우리가 정치사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학풍의 전개는 또 어디 가서 배우냐면 문화에서 배우는 거야. 잠시 후에 제가 붕당 얘기를 할 건데, 정파적 진행 사항만 해도 붕당이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해도 다 안 끝나는 거야. 뭐가 남았냐면 문화사에 가서 이걸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붕당은 조금 어렵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붕당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어쨌건 17세기의 사림의 정치. 이 사림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 정치와 좀 유사한 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17세기는 무조건 집권 여당이 누구냐, 어떤 붕당이 어떻게 정치하고 있냐, 이걸로 무조건 밀고 갈 거야. 됐죠? 자, 그다음 18세기. 오늘날 우리가 정당 정치를 얘기할 때 정당 정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제 공존의 룰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공존의 룰들이 약간씩 이제 경쟁이 과열화되는 거야.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특정 국왕이 등장해서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에 대한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18세기 탕평이라고 합니다. 탕평. 되셨나요? 그래서 18세기는 그냥 뭐로 밀고 갈 거냐면 탕평 정치를 밀고 갈 거야. 근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말씀드릴 건데, 그 국왕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붕당을 인위적 조정하겠다라고 나서는 이 탕평은요, 근데 실제로 붕당 정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붕당 정치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17세기를 자율적 붕당기라고 얘기한다면 18세기는 뭐가 되냐면 붕당 정치의 변질기가 돼요. 붕당 정치의 변질. 됐죠? 자, 그래서 18세기는 자, 탕평, 숙, 영, 정을 전부 제가 탕평으로 밀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왕권 강화를 했던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어요. 이 정조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공식적인 기록은 그 종기에 의해서 죽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정조에 대한 죽음은 오늘도 말일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가, 정조는 실제로 이제 국왕에 오르기 전부터 시작해서 국왕의 재위기 동안 사실은 정조에 대한 암살 시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조는 죽을 고비를 중간에 굉장히 많이 넘겼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1800년에 이제 마지막 개혁의 절정으로 치닫던 정조가 갑자기 죽는 것들에 대한 물론 뭐 얘기들이 많긴 한데, 어쨌건 정조가 1800년에 죽어. 그리고 나면 모든 국가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력의 구심체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가 파행으로 치닫게 돼요. 자, 그 붕당 정치의 파탄, 그 붕당 정치의 파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도 정치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은 특정 가문이 연대해서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비정상적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세기는 이제 뭘로 밀고 갈 거냐면 제가 계속 세도 정치로 밀고 갈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100년 단위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번 세워봤어요. 자, 첫 번째. 훈구. 자, 15세기 그럼 뭐라고요? 훈구. 자, 16세기 그럼 뭐야? 사화. 100년 내내 16세기는 선비들이 계속 피를 흘릴 거야. 자, 그 다음에 17세기는 사림의 붕당 정치. 그 다음에 18세기는 탕평. 그 다음에 19세기는 세도 정치예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 훈구와 사림에 대한 얘기를 일단 주요 구강들을 위치 세우기 전에 훈구가 뭐니 사림이 뭐니 그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선의 지배계층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선의 지배계층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지배계층을 사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프린트해서 뒤로 한 장만 넘겨봐 주세요. 한 장만. 한 장만 넘겨보면 사대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기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저만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어? 자면 안 돼. 자, 해볼게요. 자, 조선의 지배계급이 사대부인데 원래 사대부란 말은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역사상도 실제로 사대부가 지배계급이 된 건 실제로 그렇게 예전은 아니고요. 송나라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때 처음으로 지배계급으로 사대부가 등장하는데 원래 사대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합성어예요. 그래서 사대부는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학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학자야, 학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대부는 뭐니? 그러면 뒤에 두 번째 대부. 이 대부는 뜻이 뭐냐면 공무원이라는 뜻이야. 얘가 관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합쳐볼게요. 이게 이제 조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 사대부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사 할 때 사실은 이런 얘기 했었는데 고려는 무슨 사회야? 귀족 사회야. 그런데 여러분 조선은 귀족 사회가 아니야. 조선은 무슨 사회냐면 이게 조선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고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서 특히 정치, 사회, 사회사에서 맞물려서 이 사대부에 대한 질문은 그래서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의 지배계급 사대부는 귀족이 아닙니다. 조선의 그러니까 지배계급이었던 사대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학자적 관료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부라고 하는 지배계층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계층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건 진골이랑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신라에서 배우는 진골귀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는 순간 뼈에다가 기득권을 새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벌이라는 게 뭐냐면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혈연관계,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룹핑을 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서로가 지켜주는 이게 이제 문벌귀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자, 대외 세력. 그러니까 원나라에 의탁해서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친일파처럼 그러니까 이제 친원파의 가장 대표가 권문세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배계층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사대부라고 하는 건 단어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관료층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적 관료층들이야. 이게 사대부의 단어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지금 이 단어 뜻처럼 자, 사대부들 중에 학자적 성격이 더 강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적 성격이 좀 더 강한 그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둘을 먼저 나눠놓고 시작할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학자적 성격이 강한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림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 다음 공무원적 성격이 더 강한 그룹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훈구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선을 볼 때 왜 이런 구분법이 필요한지를 잠깐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조선을 나눌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요 표현을 제일 많이 쓰잖아. 근데 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기준 이 기준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1592년 외란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선전기를 외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앞뒤로 나누는 이 구분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학계에서는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 서울대 쪽에서는 조선은 두 덩어리가 아니라 세 덩어리로 나눠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한 3, 40년 이상 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요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 그러니까 아직 근대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자, 근대 사회로의 여러 가지 맹아들이 출현하는 시대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 제목도 보면은 제목도 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 우리가 단원에서는 조선전기 근세라 그래서 배우기는 하는데 나중에 조선전기를 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시대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조선전기라는 시대가 하나는 15세기 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16세기 조선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조선이 존재해. 근데 전혀 다른 두 개의 조선이 왜 존재하냐면 이게 사실은 지배계층 때문이에요. 지배계층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조선을 보는 이제 15세기, 16세기 조선을 보는 가장 기본 키는 뭐냐면 지배계층 중심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훈구와 사림에 대한 얘기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이 훈과 사림은 일단 먼저 좀 비교만 좀 해볼게요. 자, 훈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적 성격이 좀 강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들이 15세기 조선을 건국한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이들이 사실은 주역들이에요. 주역들.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들이 조선 건국의 주역들이야. 그러니까 15세기 조선은 누가 만드는 거야? 사실은 훈구들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조선의 변화가 생겨요. 16세기 이후에 조선의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사실은 영남치과 백년에 들어갔던 사림들이 중앙에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조선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훈구와 사림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환이 될 수 없는 게 이들은 뿌리부터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훈구들은 누구의 후예냐면 혁명파 사대부들. 그러니까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삼봉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사실은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예들이야. 그런데 사림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로 대표되냐면 정몽주로 대표되는. 그래서 이 그룹이 15세기 조선 개국의 사실은 주인공들이라면 이들은 마지막까지 정몽주처럼 고려의 충신으로 남길 원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더럽게 두 군주를 섬기진 않겠다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글을 보시면 여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비들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선비들이 숲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림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나 이들이 이제 16세기 이후에 자, 중앙정기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조선에 변화가 생겨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특징이 뭐니? 그 얘기만 좀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훈구. 자, 훈구는 조선의 건국의 주체들이고요. 자, 이들이 꿈꿨던 조선, 이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은 바로 정말 부유롭고 강한 나라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잖아. 관료들이잖아.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일들이 이제 원래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가 확실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중앙 집권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지방 시스템에 완전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가 되는 거야? 15세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중앙 집권을 이들이 이루어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자, 그런데 사림들은 좀 달라요. 사림들은 부국 강병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진짜 원칙주의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이야. 그러니까 배부르면 다야? 우리가 무슨 개 돼지냐? 그래서 바로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바로 서야지. 그래서 이들은 자, 의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자, 그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훈구들이 중앙 집권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제 반발하는 게 이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앙에서 내려가서 지방에 그러니까 요 향촌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로 바꾸면 얘는 그냥 지방이라는 단어로 호환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사실은 훈구의 중앙 집권에 대항해서 지방 자치를 꿈꾸는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자, 훈구, 사림 가장 중요한 자, 그래서 지배계층에 대한 자, 특징만 제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훈구와 사림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근세 정치에서 훈구와 사림을 비교하는 문제는
의외로 제법 나와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 기출문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훈구와 살인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사 시작할 때 말고 나중에 시험을 보시러 가시는 과정에서는 훈과 살인 문제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운 주제에 해당하는 거야. 되시죠? 네. 그래서 자, 훈과 살인, 자, 이게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어디에도 또 연결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어디에서 연결되냐면 이게 문화 파트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근세 문화가 똑같은 문화잖아. 그런데 달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15세기 문화, 16세기 문화를 주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 파트에서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살인과 훈구를 비교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의 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살인과 훈구가 그래서 중앙에서 사실은 격돌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비들이 피를 좀 흘리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사화, 조선의 4대 사화도 또 하나의 기출 주제야. 됐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요 정도까지만. 자, 그래서 지배계급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조선왕조 500년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원래대로 와보실래요? 일단 그 조선의 가장 중요한 국왕들 일단 기둥부터 좀 세우겠습니다. 자, 기둥부터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5세기는 훈구의 시대, 16세기는 100년 전에 선비들이 흘릴 거야. 사화. 그 다음에 17세기는 살인의 붕당. 18세기는 탕평. 19세기는 세도정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국왕들 일단 정렬부터 시켜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15세기죠. 15세기래서 자, 주요한 국왕들 5명을 얘기할 거예요. 자, 갑니다. 태태, 세세, 성이에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왕 더 있어. 그죠? 여기 누가 뺐죠? 누구 뺐지? 예, 여기 지금 보면 이대구강, 그 공부 좀 했다. 자, 그래서 자, 이대구강 지금 제가 정종도 뺐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오는 문종, 단종도 뺐고, 그 다음에 왕이 오르고 조금 이따 금방 죽는 성종의 작은 아빠 예종도 뺐어요. 되셨죠? 근데 거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무조건 다 패스. 됐죠? 자, 이렇게 5명. 자, 15세기에 똘똘한 5명의 국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태조 이성계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고려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태조 이성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제가 좀 이따가 교재에서 그 살짝만 보여드릴 건데,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게 진짜 도첩제밖에 없어. 태조는 한 게 없어. 여러분, 태조 이성계는 진짜 그냥 쿨한 장수야.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도 별로 크지 않아. 되셨죠? 그런데 이성계란 인물 자체가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고려말의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신진사대부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갈망이 큰 자들이 사실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집결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란 말이 거슬려? 여러분, 저는 전쟁 겪었겠어요? 나는 6.25를 겪었겠어?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전후 세대지. 그렇잖아. 여러분 전후 세대는 몰라. 여러분 전쟁 영웅은 사람이 아니야. 전쟁 영웅은 신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께 뭘 기도하는 거야? 우리 가족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 이걸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전쟁 영웅이 뭘 해주냐면 그걸 해주는 거야. 잠시 후에 말씀드릴, 물론 제가 심각하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외란 얘기를 할 건데, 임진왜란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이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순신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순신 빠여가지고요. 자, 이순신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은요, 임진왜란 때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이순신이 신이었어. 아니, 순신이어서 신이 아니라 가시였다니까요. 여러분, 전쟁 영웅은 신이야. 현대 사회에 와도 똑같아. 1920년 10월 사실은 이제 북한도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던 백야 김자진은 당시에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민중들 당시에 이제 백야김자진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머리가 정말 흰 백발이고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자진이 백야가 나타나면 쪽발이들이 쪽쪽대고 다 도망가는 거죠. 신이었다니까. 1950년 9월 15일 이 땅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더글러스 메가더는 태평양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메가더는 최소한 이 땅에선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 가면 메가더 동상이 있잖아. 그 메가더 동상 여러분 메가더 살아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전쟁 영웅은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성계는 고려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이 급심했던 그 혼란했던 고려 말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는데 바로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지. 거기다가 이성계가 정말 유명해진 사건이 뭐냐면 운봉의 황산대첩인데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이 원래 활 쏘는 민족이잖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은 창 쓰는 민족이고 일본은 칼 쓰는 민족이야. 근데 원래 창이랑 칼이 지저분해. 아, 그렇잖아. 이렇게 붙어 싸워야 되잖아.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활이 제일 멋있죠. 반지의 제왕 봤어? 누가 제일 멋있어? 무조건 레골라스지. 아니야? 다른 캐릭터 좋아해요? 뭐 골룸 이런 거 좋아해? 자, 그런데 이성계는 당시에 왜구 중에서 왜구 적장 중에 가장 악랄한 놈으로 가장 악명을 떨쳤던 게 아지발도란 놈이 있어요. 이게 아주 젊은 장수인데 얘가 뭘 좋아하냐면 그 어떤 마을을 습격하면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여서 꼭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아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을 공격당하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을 다 죽였는데 그 무슨 완전히 지옥처럼 돼 있는 거야. 나뭇가지에다가 사람이 시신을 매달아놓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아지발도랑 붙은 게 어디냐면 운봉의 황산대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성계가 군대도 숫자도 훨씬 적었는데 이성계가 철궁이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는 철궁 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활 잘 쏘는 민족이잖아. 그런데 예전에 활은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활시를 땡기지도 못해요. 이게 안 땡겨진다니까. 왜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래서 특히 철궁은 실제로 이제 그 반탄력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 뭐 말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활탁 맞으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활에서 말 위 같은 데서 활 맞으면 진짜 뒤로 날아가요. 그 반탄력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성계가 정말 이성계가 스터덤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운봉 황산에서 아지발도를 그 머리를 이제 이성계가 활로 한 방에 관통시켜서 날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성계라는 이름이 더욱더 유명해지게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에 대한 얘기를 뭐 잠깐 했는데 근데 이성계는 정치적 야욕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옆에서 끊임없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게 무학대사예요. 사실은 뭐 이성계의 스승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조선의 구체적 설계자. 실제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컸던. 그래서 조선을 실질적으로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봉 정도전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태조에서는 태조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야? 삼봉 정도전이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 정도전은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7급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7급은요. 정도전 또 특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정도전 저서까지 체킹을 좀 해두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실질적 건국자, 자, 태조, 자, 정도전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이 뭐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야. 재상 중심의 정치. 정도전이 꿈꿨던 조선. 정말 부유롭고 강한 나라. 그런데 변수가 없어야 되지. 그래서 정도전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조선의 국왕은 국왕 하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국왕에 따라 똘똘한 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능력이 안 되는 자들도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정치는 누가 해야 된다? 정치는 항상 백성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시의 중심은 사실은 재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국왕은 뭐만 하면 되느냐? 재상만 잘 뽑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게 사실은 정도전이고요. 그래서 정도전은 누구랑 함께 갈 수 없냐면 태종과 함께 갈 수 없어요. 태종은 사실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자였어. 그러니까 이제 정한대군 이방원은 실제로 정치적 야욕도 크고 개인적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런데 하늘이 그를 시기했어. 그래서 그는 5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 이게 둘째, 셋째도 아니고 무려 5째야. 그래서 그런데 너무나 왕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은 너무나 군주의 자질을 많이 갖춘 자야.
그래서 이제 태종은 실제로 왕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과 피를 흘리는 여러 가지 그 아픔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피의 역사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정도전은 당연히 태종과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태종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자, 그럼 이제 태종 이방원으로 가볼게요. 자, 태종 이방원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권 강화야. 그런데 실제로 태종은요, 진짜 눈 뜨고 있는 시간에, 아니야. 눈 감고도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숨 쉬는 순간 동안 생각하는 게 왕권 강화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왕권 강화의 최고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종은 뭐밖에 없냐면 진짜 왕권 강화밖에 없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게 그의 왕권 강화에 대한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이 육조직계제예요. 그래서 요 육조직계제가 시험에 잘 나와. 됐죠? 네. 그래서 요 육조직계제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태종의 아들 세종인데, 자, 세종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 정치의 실현, 왕권과 신권의 조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역사의 참 아이러니죠. 삼봉이 꿈꿨던 세상, 정도전이 정말 만들고자 했던 조선. 그 조선은 사실은 누가 만드냐면 세종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인 이방원의 아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의 꿈이 이루어져요.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땐 항상 15세기 국왕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의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그러니까 태종과 세종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태종은 가장 대표적인 왕권 강화고 그 다음에 세종은 유교 정치의 실현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딱 반대쪽에 서 있어요.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돌아올 건데, 아니, 지금 바로 설명할게요. 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조직계제와 항상 이렇게 딱 대척점에 있는 거야.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육조직계제가 뭐니? 의정부 서사제가 뭐니? 자, 그 얘기만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제도사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갈 길이 멀거든요. 제도사를 얘기하면 늪에 빠져. 그러니까 그냥 살짝만 갈게요. 자, 그런데 일단 왕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재상부를 만들었는데 조선의 이제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재상부의 이름을 의정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의정부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의정들이 모여있는 부서야. 그래서 의정은 재상급에 준하는 건데 정일품에 해당하는 캡틴이 영의정이고 그 다음에 좌의정이고 우의정이야. 한 번만 더 하는데 앞에 고려나 이대 고대 사회의 재상과 일단 기본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건 뭐냐면 재상을 원톱으로 세우잖아. 조선은 절대 그렇게 안 해. 항상 모든 걸 셋으로 놓는 거야. 왜냐면 이 의정에 원래 실제로 의정부에 가면 총 7명이 머물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정일품 도제조에 해당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종일품에 해당하는 우찬성, 자찬성, 그 다음에 정이품에 해당하는 우참찬, 자참찬. 이렇게 해서 총 원래 7명의 재상이 머물러요. 근데 거기까지는 됐고요.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의정이 일단은 3명이잖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런데 고려시대 문화시중이랑 뭐가 다르냐면 고려시대 재상은 자기가 중행결정을 하면 되잖아. 근데 조선은 안 그래. 예를 들어 제가 영의정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좌의정이고 여기가 우의정이야. 근데 내가 먼저 정책안을 뭔가를 하나 발의해서 내가 이걸 예를 들어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잖아. 내가 아무리 영의정이라도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내 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의정인데 좌의정, 우의정이 다 반대를 해버리잖아. 그럼 이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근데 조선은 항상 다 이런 식이야. 나머지 이 밑에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육조라 그래요. 육조. 이게 원래 당나라의 육전 조직인데 2호의 병영공. 그러니까 당나라 육전 조직은 부잖아. 근데 이제 고려는 똑같이 따라 쓰는데 조선은 이름만 조로 바꾼 거야. 행정 실무 담당 부서예요. 2호의 병영공. 그래 이건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육조의 장관들도 시스템이 똑같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장관이 정이품에 해당하는 판서인데 실제로 판서가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차관이 있거든요.
그 차관이 종이품에 해당하는 참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한 명이 더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정산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당상간 참의예요. 그래서 이조, 호조, 예조 모든 조들이 이렇게 사실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씩 포진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적절하게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조선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도사 할 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제도사 문제는요, 그냥 편하게 들어두세요. 제도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나와. 그런데 제도사는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높아.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도 제도사는 대부분 약간 부담스러워해. 그리고 문제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에서 제도 시스템이 가장 완성된 사회가 조선이기 때문에 제도사 문제의 80%는 무조건 조선사에서 걸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조선사와 연관된 비교를 위해서 중세, 고려 제도사를 조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원래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되니까 가끔 고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희귀하게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제도사의 일단 기본은 조선이야. 그럼 이제 원래 얘기로 와볼게요. 그럼 이제 육조직계제가 뭐니, 의정부 서사제가 뭐니, 그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 얘기로 와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국왕이 있잖아. 그러면 국왕이 이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육조직계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조가 의정부의 재상을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바로 모든 보고를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육조가, 그러니까 국왕에게 바로 붙어 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라 그래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별 얘기 아니야.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는 뭐니?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육조가 이제 주요 업무를 전부 의정부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그냥 의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재를 해줘.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의 일부는 왕에게 다시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의정들, 그 재상급들에게 상당히 많은 업무에 대한 권한을 주는, 그래서 서사권을 주는 제도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이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서사제는요,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근데 얘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굉장히 쉬운 주제에 해당해요. 됐죠? 그러면 육조직계제는 그냥 편하게 한번 가시죠. 육조직계제는 왕권 강화겠어? 왕권 약화겠어? 강화겠죠? 왜냐면, 왜요? 아니, 왜냐면 귀족 중에 가장, 그러니까 관료 중에 최고 관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중에 최고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가장 고관들의 부서니까. 근데 여기를 통과해서 실무자들과 왕이 직접 소통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업무의 집중과 전체에 대한 파악에 대한 이 왕의 사실은 영향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왕권 강하죠. 그런데 의정부 서사제가 되면 실제로 실무자들이 누구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직접 왕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누가 보고하는 거야? 의정들이 보고하잖아. 이번에 병조에서 충계훈련을 했는데, 아니 고참들이, 아니 이런 게 아직도 있어? 아니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고참들이 밑에 쫄따구들 때렸다는 거야. 때려? 어떻게 때려? 근데 때렸대. 그리고 막 똥도 찍어 먹게 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병조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럼 이제 이 병조가 어쨌건 이제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게 좀 공론화된 거야. 그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의정부한테 보고하는데,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좌의정, 우의정이 나중에 왕한테 어떻게 보고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은 아주 뭐 특별한 이제 몰직한 문제다. 그러면 이게 좀 덮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똥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발본 세곤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 이제 얘기 이제 커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의 권한이 커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태종은 왕권 강화의 상징. 그 다음에 세종은 유교 정치의 실현. 그런데 그 가장 상징으로서 일단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예요. 여기까지 된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의정부 서사제라기 때문에 제가 의정부의 의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의정들이 우리가 하는 그냥 좀 더 편한 단어로 바꾸면, 그럼 이 단어가 뭐가 되냐면 재상이 되는 거야. 재상.
됐죠? 그래서 세종의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재상권을 많이 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종 시기를 생각할 때 세종 시기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유명한 재상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조선의 유능한 재상들을 보고 그러면 세종 시기가 많잖아.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황희. 황희 들어보셨죠? 네, 황희는 뭐 사실 청백리는 아닌데 하여튼 황희는 업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자고. 그래서 사실은 조선의 그 세종시기의 청백리 재상 이렇게 할 때 황희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황희는 청백리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황희는 비리의 온상이야. 그래서 태종이 아들한테 세종한테 황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약에 네가 뭔가 좀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을 했더니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그럼 무조건 황희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라 그랬어. 네가 뭐라고 말하든 워낙 비상한 자라 말을 다 알아듣고 네 맘에 들게 다 해올 거래.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력이 강한 자니 재정 관련된 부서에선 멀리 보내라 그랬어요. 그게 황희예요, 황희. 그래서 어쨌건 그게 이제 황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청민이 재상들이죠. 유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관? 집이 남산인데 재상이야, 국무총리야. 근데 오늘 비 올 것 같아 나중에. 그죠? 뭐 그런 얘기 있지. 비 오잖아? 밖을 못 나가. 그래서 집에 비가 새. 그래서 남산 밑에 사는데 국무총리인데 집에 비가 새. 그래서 비 오면 밖을 못 나가. 이게 유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맹사성. 맹사성은 뭘로 유명하냐면 고향 내려가는데 소 타고 내려가요. 그 말의 뜻이 뭐야? 소를 좋아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고향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뭐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내려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청백리 재상들이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재상권 많이 주면서 유능한 재상들이 많이 출연하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세조입니다. 세조는 여러분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출제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해볼게요. 일단 출제의 축은 이렇게 돼. 15세기의 출제의 축은 조선의 건국, 똘똘한 5명의 국왕이 뭘 정비했다고요? 통치 시스템을 정비했어. 아니 이 얘기를 했잖아 내가. 맞죠? 그러니까 시험의 축은 무조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무조건 태종 아니면 세종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이 얘기야. 됐죠? 그런데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다른 문제는 뭐냐면 태종과 세종의 아류들이야. 제가 이 얘기를 옆으로 펼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태종의 첫 번째 아류가 보세요. 태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왕권 강화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태종이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태종 대씨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작은 태종이야. 그 다음 조선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세종이 만들었던 최고의 태평성대. 사실은 사실은 세종이 생각했던 유교 정치의 실현,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누구냐면 성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세종이 나왔지. 그러면 성종은 뭐가 되냐면 세종의 대씨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어떻게 가는 거야? 유교 정치의 실현.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야? 똑같이 왕권 강화예요. 그러니까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 태종이랑은 조금 달랐던 게, 태종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광종이랑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신문왕, 광종, 태종이 비슷한 캐릭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통일 과정이라든가 건국 이후에 소위 말해서 공신 세력들, 그 사냥개에 대한 사냥을 시작하면서 모든 권력을 국왕에게 집중시키는 그 업적을 갖고 있는 국왕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태종이죠. 그런데 세조는 그랑은 조금 달라. 세조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세조는 일단 첫 번째 자신이 국왕에 대한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래 세종의 첫째 아들은 문종이었고, 근데 이제 문종이 갑자기 죽으면서 그의 어린 14살의 단종이 왕위에 오르잖아. 근데 그러고 나면 그의 삼촌으로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시대에 얘기했던 이게 숙종이랑 똑같은 캐릭터야. 자, 그래서 단종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위를 장탈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통성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왕권 강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든 업무는 내가 직접 다 챙기겠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왕권 강화, 육조직계제. 그래서 태종과 유사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종 때 이루어졌던 이 유용치의 실현,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안착되고 정리되는 게 언제다? 성종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의 완성. 자, 그래서 그 완성을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세종과 자, 성종까지 자, 요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이게 질문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하나만 얘기하면요. 일단 편하게만 들어보세요. 외우는 건 나중에 하자고. 느낌이 더 중요해. 뭘 외울지를 여러분 좀 포인트를 정해놓고 외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막 외우면 안 돼. 이 고려랑 조선은 또 달라. 제가 오늘 4시간 안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제가 계속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했어. 근데 할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조선의 국왕은 더 꼼꼼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선을 공부해 보시면 이게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아는데 이게 계속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되게 슬픈 드라마가 많이 펼쳐져. 이게 자료가 나오고 자, 미술진 국왕에 그러면 나 이러고 나왔어요. 그럼 이 나가 왕인가 봐. 그러고서는 이제 자, 밀수인 국왕의 업적에 대한 일로 뭐 맞는 걸 골라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나와. 어떤 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이제 선지 1번을 읽어봐. 그럼 1번 읽어봤더니 태종이야. 2번 읽어봤더니 세종이야. 3번 읽어봤더니 성종이야. 그 다음에 4번 읽어봤더니 태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읽어봤더니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던 얘기야. 다 안 해?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뭔지 알아? 답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답 빼고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슬픈 드라마가 되게 많이 펼쳐져요. 특히 조선사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섞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보면 무슨 내용인 줄 알겠는데 계속 나는 답만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이 슬픈 드라마는 언제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 기둥들을 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태종과 세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왕권 강화 6조직기제만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성종의 유교 정치의 실현은 그러나 세종이랑 달라. 그래서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종은 재산권을 많이 주는 게 아니야. 큰일 나. 성종은. 그래서 성종의 방식은 뭐냐면 재상급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에게, 그러니까 많은 관료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은 유교 정치의 실현인데 중심축이 세종이랑 정반대에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종의 언론 활동의 활성화예요. 언론 활동. 이게 성종식의 유교 정치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가 필요했냐면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하면 현재 고위 관료를 견제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영남치과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사림. 영남치과에 들어갔던 사림들을 중앙정계로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리고 이때 중앙에 올라오는 여기 사림의 대표가 영남사림의 대표 김종직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게 뭔 소리인지를 해볼게요. 제가 질문 많이 받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의정부 서사제인데요. 여기도 의정부 서사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작년에 교행직에 나왔어. 큰일 나.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아주 제가 어디서 배웠는데요. 맨날 왜 그런다고.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내 말이 많이 틀리는지 여러분이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배경은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배경을 알고 이걸 보면 이게 헷갈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니까 그냥 자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어로 도식화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의정부 서사제에 재산권을 줄 수 있는 건 태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숨 쉬는 동안 생각하는 게 왕권강화밖에 없어. 왕권강화는 진짜 미친 사람이야. 어느 정도냐면 정말 진짜 다 때려 죽여. 조선시대에는요, 여러분 정대사회는 역모라고 찍잖아? 무조건 역모야. 왜냐면 이게 실토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육체로 견딜 수 없는 사실은 고문을 당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신 게 뭐야? 형틀에 앉는 거? 그 형틀에 앉히잖아, 의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 쑤시잖아.
그 다음에 우와 이거 하죠. 그 몸 푸는 거야, 몸 푸는 거. 일단 오셨으니까 앉으세요. 그게 시작이야. 여러분, 조선에서 인두형 있잖아요. 인두로 지지는 거. 인두로 지지는 건 살을 지지는 게 아니라 뼈를 지져. 그래서 인두는 일단 몸에 닿으면 뼈에 닿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아. 여러분, 압슬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영조가 없애는? 압슬령이 뭐냐면 돌판을 밑에다 깔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무릎을 꿇려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사실은 위에 돌판으로 내리 찍는데 그게 사실은 말은 허벅지를 내려 찍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타깃이 무릎이야. 그래서 사실은 돌판 위에서 돌로 무릎을 내리 찍으면 네, 여러분 저 인상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찍잖아. 그러면 죽지는 않아. 그런데 무릎 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압슬령을 당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역모라고 찍잖아요. 무조건 실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고통을 끝내고 빨리 죽어요. 그런데 이 이방원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방원의 아들들이 이방원의 부인이 누구냐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원경왕후 민씨거든.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조선왕조 500년 중전 왕후 중에 가장 유명한 3명의 민씨 왕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건 고종의 부인인 민자영을 제일 잘 아시죠? 중전 민씨. 그 말고도 숙종의 부인 민씨도 유명해요. 이게 바로 희빈장씨, 장옥정과 반대쪽에 있었던 인현왕후. 그 인현왕후가 또 민씨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원경왕후 민씨.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걸이 아니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 아들들이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세종이 첫째 아들은 아니잖아요. 셋째잖아. 그래서 이제 양령, 효령, 충령, 성령에서 이제 요 사형제가 있는데 이 사형제가 엄마에 대한 효성이 다 지극한 거야. 그럼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아니 애들이 엄마에 대해서 되게 효성이 지극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 아빠 누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게? 아니 당신의 아빠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남자라서 어떻게 생각했어? 흐뭇하게 생각했죠? 기분 나빠요? 흐뭇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치? 흐뭇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이방원은 비정상이야. 그걸 보면서 너무 불안한 거야. 왜냐면 어차피 남자가 먼저 죽잖아. 별로 남자들은 동의 안 하는데 남자들이 먼저 죽어요. 진짜로 그래.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잠시만요. 너무 슬프다. 괜한 질문했다. 그냥 있다고 합시다. 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슬퍼. 분위기가 슬퍼져. 전 보세요. 계속 할게요. 여자친구 나중에 생기시면 그냥 그 친구들이 계속 아파요. 그냥 알고 계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그냥 계속 아픈 거야, 여자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죽어요. 그냥 여자들은 계속 아프신데 안 죽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죽냐면 남자들이 이러다 다 죽는 거야. 태종은 중전이 더 오래 살 거 아니야. 근데 효성이 지극한 자식들을 보면서 불안한 거야. 왜?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닌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 너희들은 네 엄마를 못 당한다야. 나니까 버틴 거지. 그래서 이방원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민씨의 오빠들이 민무구 민무질 그 민씨 집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싹 다 역모로 엮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집안을 진짜 초토화시키는 거야. 다 죽인 거야. 여자 빼고. 이게 누구야? 이방원이야. 이게 끝인 줄 알아? 그러고 나서 이제 세자를 세웠잖아. 그리고 세종을 왕을 세우잖아요. 그럼 봐봐. 그러면 나는 현재 왕이고 그럼 우리 아들이 넥스트 킹 아니야. 그러면 세종도 부인이 있을 거 아니야. 중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며느리죠. 그러면 또 뭐가 생긴 거야? 또 외척이 생겼지. 그럼 이걸 놔두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세종 너는 못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종의 중전, 그러니까 세종의 부인의 집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몬이거든요. 당시에 도제조 영의정이에요. 그래서 중전 심씨야. 그런데 시몬의 딸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태종 이방원이 거기도 또 역모로 엮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집안을 시몬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 죽여요. 정말 그 장모 있죠? 장모랑 여자 형제들만 남기고 그 장모랑 여자 형제들은 전부 노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그러고도 이방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디 가잖아? 엉덩이만 붙이지.
그럼 며느리 자랑이야. 엉덩이만 붙이면 세상에 이런 중전이 없다는 거야. 어찌 이런 왕후가 있겠냐. 그리고 집안 사람 다 죽였어. 이게 이방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정말 눈 뜨고 있는 순간 동안 생각하는 게 왕권강화밖에 없는 사람이야.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야? 세종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세종인데 세종이 왕이 돼서 편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조정 대신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날 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종의 얼굴, 그러니까 국왕의 용안을 보는 순간 그냥 성응이 만극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성은이 만극한 거야. 그냥 다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세종 때는 재산권을 많이 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세종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종은 몸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야. 아세요? 그러니까 왕의 개인적 자질로 조선 전후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조선 전기의 대표가 세종이라면 조선 후기의 대표는 정조거든. 그러면 이제 역사학계에서 항상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면 조선의 국왕, 조선왕조 500년의 국왕들 중에 그러니까 이도 세종이랑 이산 정조랑 왕의 개인적 능력으로 따지면 누가 최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산 정조야. 그래서 왕의 개인적 자질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약자 이산 정조가 개인의 능력으로 따지면 짱이라는 거지. 근데 세종이 왜 안 되냐면요. 정조한테 건강이 안 돼. 건강이. 여러분 세종이 굉장히 뚱뚱했던 거 아세요? 굉장히 뚱뚱했어. 그리고 세종이 식습관이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물론 제가 남의 식습관을 말할 입장은 아니긴 한데 근데 여러분 만원권 보면 약간 그래서 넓잖아. 근데 우리도 사진 찍으면 많이 위아래로 땡기잖아. 그거 많이 땡긴 거야. 실제로 세종은 굉장히 풍채가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밥 먹을 때마다 고기 먹잖아. 세종은 그렇게 안 먹어. 그냥 고기를 먹어. 그러면서 밥을 곁들여 먹는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조정에서 예를 들어 연회를 베풀 때도요, 이 세종이 사실 이게 식탐이 되게 컸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판서들이나 또는 그 의정들의 상에 그 음식이 뭐가 올라가는지도 굉장히 유심히 관찰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제 기분이 나쁘면 빈정이 되게 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미 세종은요, 19살 때부터 당뇨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뇨병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합병증이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죽을 때도 보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일단 죽기 전에 일단 당뇨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일단 눈에 먼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눈이 먼저 멀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욕창도 되게 심했다 그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세종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은 기본적으로 근데 세종은 머리가 워낙 좋아. 그런데 몸은 안 돼. 그러니까 세종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유교 정치의 실현도 있는데 세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바깥으로 진짜 잘 뿜어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 나중에 여러분 다 공무원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돼. 불편해? 이 말이 왜 불편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업무를 되게 잘 하실 거고 열심히 하실 건데 근데 그 다음 과정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일 잘하고 여러분만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야. 여러분 진짜 일을 잘하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일을 잘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일 시키는 게 절대 쉽지 않아. 일을 시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이 이 일을 이제 끝내고 마무리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어떻게 일 처리가 될지에 대한 그림도 다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싶으시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성실하셔서 업무를 잘 하시는 게 있는데 한 단계 도약하실 때는 일을 잘 시켜야 돼. 세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정말 잘 시켜요. 그래서 근데 정작 본인은 별로 일을 안 해. 그래서 여기 항상 재상들을 세우고 유교 정치의 실현,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에게 업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황희의 꿈이 뭐였는지 알아? 세종 때 가장 크게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재상이라고 하는 황희 있죠? 황희의 꿈이 뭐였는지 알아? 은퇴하는 거였어. 황희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많으면 뭐해?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휴일이 없어, 휴일이. 가끔 이제 공부하시다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언제 쉬었어요? 관료들은 언제 쉬었어요? 한 달에 몇 번 쉬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쉬냐면요. 여러분 24절기라는 게 있죠. 24절기에 쉬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한 달에 2번 쉬죠. 그렇죠? 그런데 24절기와 24절기 사이에 한 번을 더 쉬게 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쉬는 거야? 대략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대충 4번 정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 5일째는 아니고 뭐 한 대충 주 6일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이 특징이 뭐냐면 특히 황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24절기 쉬는 날이 있잖아. 그러면 꼭 세종이 연락을 하는 거야. 오늘 입춘인데 좌의정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제가 저랑 밥이라도 먹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황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제 황희가 세종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진짜 신발 이러면서 가는 거야. 아니 왜 밥을 먹자 그래? 어제 먹지, 내일 먹지. 왜 오늘 밥 먹잖아요. 그러나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세종이 그 이제 식사하시고 빨리 들어가시라 그래. 밥이 입에 맞냐고. 그리고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일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겠죠? 그럼 뭐 꼭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하면서 얘기하고 일 시키는 거야. 그래서 황희의 꿈이 은퇴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정년이 됐는데도 여러분 세종이 은퇴를 안 시켜요. 그래서 황희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 황희가 저 너무 은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황희가 자신이 이전까지 저질렀던 비리들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막 폭로해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그거 잘려야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세종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이래서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바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다시 불러요. 그래서 깊이 반성을 했느냐? 그러면 그 마음 다해서 이유보다 더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황희는요, 마지막에 은퇴하고 3일 있다 죽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정말 평생 일만 하다 가요. 자, 그래서 어쨌건 세종이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종은 이게 안 됩니다. 왜 될 수가 없냐면, 여러분, 세조가 어떤 사람이냐면, 현대사에 약간 박정희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그러면 한국인들은 생각이 딱 2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잿더미밖에 없었던 이 땅에 한강의 기적.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가 만들지 않았냐.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이 수많은 모순들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냐. 이 사회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앗아간 사람이 아니냐. 사실은 그 모순이 지금도 이 땅에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세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향후의 조선의 사대부들의 생각을 정말 탁 둘로 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국강병의 테마, 이게 세조 때 상당 부분 많이 또 완성이 됐다라는 거야. 특히 세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세조는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무예랑 군사에 관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돌아올 건데 세조 그러면 일단 하나 기억해 두실 만한 게 뭐냐면 조선 전기의 군사 시스템 있죠? 군사 시스템. 이 군제는 군사 시스템은 세조가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양은 군사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되셨죠? 요건 나중에 제도사 편에 가면 한 번 더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세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런 이제 세조는 사실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마무리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원래 왕에 대한 정성성이 없잖아. 근데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왕 만들어준 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신의 패밀리를 정말 너무 많이 챙겨요. 너무 많이 챙겨. 그래서 나중에 이건 제도사에 가면 할 얘기인데 조선은 18품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상계하계에서 총 30관품으로 나눠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몰라도 돼요. 일단 편하게 들어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은 9등급으로 나누는 것처럼 조선도 그런 등급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고관을 뭐라 그러냐면 정삼품 상계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급 실무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당하관이라고 불러요.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업하면서 할 거야.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이 당상관은 문관 기준으로는 통종대부, 그 다음에 무관 기준으로는 절충장군 이상을 사실은 당상관이라고 하는데, 당상관은 특징이 반드시 왕이 직접 임명하고 주요 부서에 장관을 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국무회의에 참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당상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상관이 워낙 고관이다 보니까 조선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뭘 유지하냐면, 사실은 이런 시스템들을 초기에, 이게 사실 이게 정도전 이후에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이 당상관의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 늘 30명 이내로 제한을 해요. 30명에서 많아야 40명.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고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3, 40명 선으로 유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당상관의 숫자가 100명 정도 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연산군 때도 아니고 광해군 때도 아니고 세조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관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 자신과 함께 수양대군 왕 만들기를 함께 했던 그 자신의 패밀리들을 다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기 패밀리들을 너무 많이 챙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 재정이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고갈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과전법,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체계를 손을 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로 작년에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던 테마잖아.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공무원의 연금이 너무 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에게도 그게 뭐 좋은 일이냐. 이러면 사실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사실 좀 일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그 테마를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조가 어떻게 하냐면 전직 공무원, 그러니까 공직가 평생을 공직을 했는데 은퇴한 자들에게 줬던 그 연금을 싹 다 없애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직전법이 되는 거야. 직전법. 그래서 세조 때 공무원 연금을 없애고 직관, 현재 공직자들, 현재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월급을 주는 직전법으로 바꾸게 돼요. 과전법에서.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세조 때 이루어져요. 자, 그럼 이제 얘기 마무리해 볼게요.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세조가 이렇게 하니까 성종 때는 소위 말해서 신숙주나 한명회처럼,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초기에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 관학파예요. 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그냥 단어니까. 관학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균관 출신의 학자들이라는 얘기야. 오늘날로 말해서 그냥 서울대 애들이라고, 서울대 애들. 그게 관학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최종적으로 훈구가 되는 건 언제냐면 세조 때야. 사실은 훈구란 단어는 세조에 등장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훈구라고 통칭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훈자가 무슨 훈자냐면 이게 공훈자야. 공훈자. 나라에 공을 세웠다고. 그러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가슴에다가 뭐 하나 달아줘요. 훈장 달아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훈구야. 그러면서 여기서 세조 때 사실은 이 공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때부터 많은 비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게 언제다? 바로 세조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조 이후에 성종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종은요, 절대 재산권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세조 때 신숙주와 한명회와 같은 너무나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리고 그들의 비리가 시작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종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성종의 유교 정치는 중심축을 정반대쪽에다 갖다 놓는 거야. 잘 봐요. 세종은 유교 정치 실현이 뭐냐면 관료 중에 가장 능력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업무 능력이 뛰어난 재상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유교 정치를 실현한다면, 세종의 방식은 정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축이지. 그래서 자, 재산권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급 관료, 그러니까 언론 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론 활동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이게 이제 언론 3사인데, 이 언론 3사의 언론 활동들이라는 건 오늘날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정치부 기자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주요 신문사에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야. 그래서 이 언관들은 하급 관료야. 하급 관료인데 공무원 등급은 아주 낮은 자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편전해서 공식 회의에서 이걸 공론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이 여러분 국회의원에 비해서 장관에 비해서 신문 기자들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리가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면 이걸 기사를 써서 사실은 공론화시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언관들이에요. 여기가 되셨죠? 그래서 이 언론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다음 세종은 앞에 보면 이 문화적 업적이 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세종에게 사실은 세종의 정치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한 게 사실 집현전이라면 성종에게도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문관이에요. 그래서 세종에게 집현전이 있다면 성종에게는 홍문관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세종, 성종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종과 성종 비교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따가 교재 보면서 살짝 얘기할 건데 한마디만 더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요. 세종과 성종은 일단 또 하나 문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둘 다 유교정치 실현이라는 비슷한 축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두 국왕 다 문화적 업적이 많아요. 문화. 그래서 이 둘 다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문화야, 문화. 특히 세종은 이 문화와 관련된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됐죠? 그래서 여기 문화 파트까지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되시죠?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 자, 훈구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15세기 통치체제를 정비한 5명의 똘똘한 국왕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었습니다. 자, 태조에선 시험에 누가 나오는 거야? 정도전. 자, 그 다음에 태종은 뭐라고요? 사실은 실질적인 건국자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한 태종, 왕권 강화, 육조직계제 일단 기본으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세종이 실제로 정도전이 꿈꿨던 재상 중심의 정치를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저하,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유능한 재상들을 많이 발탁해냈고요. 유교 정치를 실현했고, 자, 그리고 세조 때는 왕위를 잔탈한 거지. 그래서 왕권 강화, 육조직계제. 그리고 성종 때 건국 100주년. 그래서 제도가 완성됩니다. 되셨죠? 성종.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 15세기니까 똘똘한 5명의 국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선을 5명의 똘똘한 국왕들이 반석 위에 세우거든요. 자, 그럼 이제 16세기는 뭐냐면 아픈 조선이야. 아픈 조선. 16세기가 시작하는 순간 누구로 시작하냐면 연산군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조선의 국왕 중에 왕의 묘를 받지 못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연산군과 광해군밖에 없는데, 그런데 광해군에 대해서는 학계의 생각이 갈라져요. 아, 폭군이 아니라 붕당 희생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사실은 더 많아, 최근엔. 그런데 연산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사람이야. 됐죠? 되돌아줘. 그래서 정말 국왕에 오르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16세기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연산군이죠. 자, 그래서 연산군 얘기부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